특검 뭐 바쁘게 또 돌아갔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중기 특검이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해병 특검 쪽에서는 이종섭 장관을 포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따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만은 박성웅 배우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갈 땐 가더라도 밥 한 끼 먹고 가는 건 괜찮잖아? 예, 그분이 큰 일을 또 하셨고요.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라는 또 단독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는 10월 23일이니까 이번 주에 또 열리게 돼서 그 결과는 저희 시간에 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은 여기 이제 KBS랑 TV조선 쪽에서 보도가 된 건데, 요거는 일단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거를 이제 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특검 수사를 흔들기 위한 뭐 공작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교롭고 부적절하죠. 공교롭다. 네. 부적절하다. 본인이 어쨌든 맡고 있는 수사의 연루가 뭐 미래를 사람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가 될 줄 몰랐을 텐데 어쨌든 논란이 되는 주식을 샀던 거, 그다음에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네. 약간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근데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흔들기 위한 효과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충분히 일정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그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영수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또 약간 이미지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뭐 이제 수사 대상이 되든 뭐 처벌을 받든 그건 이제 이후의 일이고, 특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특검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뉴스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잘 이슈 포커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엄청나게 큰 이슈로 부각이 됐을 텐데 지금 뉴스가 너무 많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작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2000년에 설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한 5천억 정도의 피해를 많은 투자자들에게 남겼고, 회사가 이제 사라지고 실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민중기 특검이 이 자신의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혹시 네오세미테크 관련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분식회계 관련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민중기 당신이 이거를 수사할 뭐 예를 들면 자격이 있어,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뒤따랐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뭐 전 잘했다고 보고요.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향후 수사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큰 영향 없을까요? 뭐 흔들게 계속 이용하겠죠. 그 김건희 특검에서 벌어진 일들. 처음에는 거기 있는 검사들이 내가 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 왜 나를 수사를 시킵니까? 이러고 들고 일어난 게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평의 공무원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봐라, 이 특검이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그렇죠. 벌써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어요. 특검을 해체하라고. 특검을 특검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이런 특검의 수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로 이어지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민중기 특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만약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또 그 박영식 진행자 박영식 이 선생님이 또 사랑하는 대전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요? 그 이 네오세미테크 대장이 대전 사람, 대전고 출신인가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중기 특검 대전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이사인가 했던 우리 양재택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슈퍼스타입니다, 양재택. 왜 슈퍼스타인지는 뭐 다 아시리라 믿고. 양재택이라는 슈퍼스타가 또 여기서
이 대전고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온 금융권에 누가 또 대전고인데 여기 대전고 많아요. 네, 여기서 넣어놨다 이게 드러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는 대전고 사람들끼리 회사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사 투자 받도록 하고 예. 대전고 사람들끼리 어쨌든 처음에 요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도망간 거 아니냐. 예. 도망갈 기회를 이 회사 대표가 준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손해본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예. 그건 어쨌든 나중에라도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예. 확인을 해보는 건 확인을 해보지만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지금까지 어쨌든 해온 거는 소중한 어떤 그 성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중이 특검이 수사를 뭐 잘못했다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수사의 성과를 지키는 방식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네. 요 논란은 일단은 일단락시키고 예. 나중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요 수사는 흔들림 없이 간다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뭐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총통님 유머도 잘한다라고 예, 팬분이신 것 같은데 그 대전고 유머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 유머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유머를 안 들었는데 대전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대전고 아니고 몇 기입니까? 저 81기입니다.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예? 아니다. 부끄럽게. 예. 둘.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넘어가시죠. 자, 근데 대전고 분들이. 네, 대전고에 안희봉이라는 투수가 있었죠. 근데. 예, 대전고는 야구부가 아직도 있어요. 예,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천안북일고 대전고가 충남에서는 가장 이제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참, 왜 괜히 대전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오라운이라는 유격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3년간 대전고 얘기 나오면 고개 숙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 때도 대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나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번. 지방 명문고다? 아니요. 재경 대전 고등학교 뭐 이런 행사 사회 갔을 때 갑자기 참 대고인 이런 뭐 시상 이런 거를 하는데 갑자기 안창호 씨가 튀어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위원장.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난 대전고라고 하고 다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전고를 언급하셔가지고 몹시 당황했다라는 고백을 수줍게 한번 해보고요. 민중이 특검 얘기 잠깐 한 거고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한 사령관 영장 청구됐는데 저희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각종 혐의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냥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5명이나 되다 보니까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 받아들여질까요? 좀 사법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김한 기자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5명 다 청구했는데. 혐의로 보면 이게 지금 특검이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외압을 행사한 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전체를 뜬 거잖아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혐의 적용의 일관성이나 논리적 맥락으로만 놓고 보면 뭐 가담 여부에 정도가 있겠지만 영장에 다 나오는 게 맞는데 글쎄요. 뭐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건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제 법적인 논리 같은 것들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뭐 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결정권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적 결정을 한 건데, 그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한 건데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정 정도 수사에 협조한 것. 처럼 보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 영장이 발부되는 건 그 점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뭐의 영역이에요, 그럼? 법리의 영역. 그렇죠. 법리의 영역인데 요즘에 법리대로 안 되거든요. 법대를 나온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우리 뭐 나왔어요? 안 나왔죠? 법대를 나온 사람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나왔고. 요즘에 변호사분들 나와서 다 틀려요. 그래도 됩니까? 변호사는 맞춰야지 그래도. 아니요. 뭐 가령 한독수 맞춘 사람 거의 없고 뭐 박성재 맞춘 사람 한 명도 그러면 없고. 제가 심리학을 배우다 말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래도 주시죠. 약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한덕수의 경우에는 혐의가 좀 불안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위대하신 우리 김민하 총통만 가능하신 일이니까. 그러면은 김계환, 유재현, 김동혁, 박진희, 이종섭 인물이 너무 많은데 일단 구속이냐는
첫째,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네. 둘째, 증거인멸. 우려가 셋째, 있느냐.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가 1차적이죠. 그렇죠. 혐의 소명은 제가 볼 땐 다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혐의 소명은 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도주 우려는 뭐 그거는 뭐 판단이 제각각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 뭐 얼굴 다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낮게 볼 것 같고 증거인멸인데 핵심은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높죠.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김계환 이 사람들은 그동안 진술을 제대로 안 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휴대폰을 뭐 바꾸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재은은 모르겠어요 사실. 유재은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 그다음에 그동안의 뭐 수사 이런 게 유재은이 뭘 했다. 유재은이 뭐를 뭐 해줬다. 이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유재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이 많이 된 거라는 얘기거든요. 유재은의 혐의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그렇죠. 이전에 조사가 많이 진행됐고 증거도 많이 확보가 됐고 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제가 뭐 특검의 이 지금 수사 상황을 다 깨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여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구속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됐는데 증거인멸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유재은은 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다 구속영장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재은 같은 경우에 수사에 협조를 했을 수 있고 진술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뼈대가 뭡니까? 박정훈한테 연락을 해서 야 그거 직접 그 책임 있는 사람만 한정해서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이제 박정훈이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게 유재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재은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김계환은 들은 얘기를 전한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야 그거 수사에서 한정해서 하자. 그러니까 빼. 이 얘기를 한 거가 유재은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빼주니까 맞아요. 어떤 핑계로 빼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하니까는 제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빼준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룰을 빼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빼줘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 구속을 시켜야죠. 김한, 김민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빼주겠습니까? 절대 안 빼주죠. 바로 구속됩니다. 저희는 바로 구속되고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될 수도 있어요. 가서 박성재 씨처럼 개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큰일 나죠. 홍군형 나죠. 자, 그리고 아까 오늘 오전에 이제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보니까 최혜병 특검 쪽에서는 내란 특검의 윤석열 구속 기간이 내년 1월인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 쪽에서 재차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섭까지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다른 혐의 쪽으로 좀 가보면 최혜병 특검 쪽에서 임성근 구명 루비 운동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임성근이 이종호와 알고 있느냐 서로 아냐 둘 다 모른다라고 했는데 박성욱 씨가 주말 사이에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술 먹었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임성근 쪽에서는 박성욱 씨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른 단독 보도가 YTN으로 YTN이 아니라 요거는 어느 쪽 보도지? 국민일보 쪽이네요. 보도 나왔는데 배우 박성욱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종호와 술자리 중 오후 11시에 임성근이 합류했다. 이렇게 정확한 그 증언을 특검 쪽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을 보면 이미 박성훈과 이종호가 찍은 사진까지 특검이 확보해서 프레스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서 박성 씨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잖아요. 없죠, 아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민식이 시켰다면, 최민식이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면, 왜요?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쪽 편이 아니에요.
일하나 같이 하자. 그쪽 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동기가 없다. 영화에 대해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기가 없고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이 둘이 아냐 모르냐 이거가 아니라 수사 속도가 좀 의문이에요. 속도가 너무 더디다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임성근과 이종호가 알았냐 몰랐냐를 아직도 다퉈야 되는 거라고 하면 이 수사의 속도는 지금 수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가 언젠데 초창기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거가 왜 지금 릴리스가 되고 있나. 이 부분에서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박성웅 씨 얘기를 할 건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유명 배우가 있는 술자리 이런 데를 가보면 나는 그 배우의 사진을 찍죠. 내가 남겨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욱 씨는 유명 배우가 제 사진을 남길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대부분 다 찍은 쪽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당연히 특검 쪽에서 압수수색 하면서 포렌식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최양락 특검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임성근과 이종호가 서로 아는 사이였느냐. 이걸 꼭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봐봐. 아는 사이였지. 이래도 부정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임성근과 이종호가 너무 뻔뻔스럽게 우리는 몰라요라고 지금 우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의 다른 보도들을 보면 이미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종호가 임성근으로 성근이라고 그랬다. 우리 성근이. 네. 모르는 사이인데 성근이라고 합니까? 어디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야구 선수면 그럴 수도 있어. 야구 선수. 김성근이면. 네, 아니 김성근 감독님인데 아무튼 그 야구 선수면은 막 그 자식이 말이야 뭐 이러잖아요. 네? 우리도 다 종범이 형이라고 합니다. 그 야구 선수한테 백호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임성근이 누구라고 성근이라고 합니까? 야구 선수도 아니고 그런 정황으로 사실 보면은 아는 사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우리는 사실 아는 사이입니다를 지금 이거를 받아내려고 이래도 모른 척 할 거야? 이래도 이거 모른다고 할 거야?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박성웅 씨까지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인 박성웅 씨까지 와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스타일인데 조금 답답한 면은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법꾸라지들만 모여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사기친 사람들을 이겨먹으려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후자에 좀 무게를 덧길 바라고요. 확실한 게 좋죠. 예, 그리고 오늘 그나마 이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으로 보직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복귀한 지 이제 3개월 만의 일인데, 그리고 지금 이 보도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옮겨드리면서 박정훈 대령은 이르면 다음 달 있을 장성 진급 인사에서 별을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준장이 되시는군요. 예, 참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특검 소식이었고요. 오늘 정치권이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오늘 우리 다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차근차근 짧게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했는데 일단 대법관 증원 문제 있고요.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재판소원 제도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증원 문제는 확정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당론으로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건 재판소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사개특위라든지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오늘 민주당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또 이제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거를 좀 유념해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사법개혁 특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그간에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을 형성한 논의가 아니거나, 그다음에 사법개혁 의제라고 보기에는 좀 무게감이 낮거나, 가령 이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이거는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지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법관 증언이 핵심일 것이고, 근데 대법관 증언도 저게 이제 확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뭐 세부적인 것의 일부분은 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네. 언제나 논의라는 건 유연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은 저희 정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재판소원은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네. 찬반이 일단은 확연하게 달려져 있고 이게 사법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도 요거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판소원을 진행을 하더라도 예.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게 굉장히 백가정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열어놓고 하는 건데 다만 원래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개별 의원들의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안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일종의 공론화 작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민주당이 한참 재판소원 하다가 이게 포기하는 분위기다. 얘기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당 지도부가 요거는 그러면 지도부가 확실히 요거는 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겠다. 다만 방식은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고 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여러 얘기를 모아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보는 게 아직은 맞지 않나. 모르겠어요. 내일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가 또 심도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김한 기자는요? 그 재판소원이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프레임을 겁니까? 야, 이거 대법원에서 유죄나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거네. 이거 이재명 방탄이네. 이거 이재명 때문에 하는 거네. 지금도 이제 가뜩이나 이재명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에 걸려요. 이 재판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사법제도의 어떤 적용이 있었으면 절차에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취지는 그런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요. 사실상 3심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도 이미 헌법소원제도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 하여튼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제도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악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런 프레임에 그러니까 정치적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우려를 이제 원내지도부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것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사법개혁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청래 대표처럼 얘기를 하려면 지금 사법개혁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사실 이제 핵심은 대법관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만으로 사법개혁이 말하자면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법개혁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87년 이후에 한 번도 대법관 증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한나라당 사법개혁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쟁점이었어요? 대법관 증언을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잇따라서 시국 사건에서 무죄가 난다. 근데 왜 무죄가 나냐? 이 대법관을 전 정부에서 임명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관 수를 늘려갖고 대법관에 물을 타자 이런 거였어요. 그 한나라당이 당시에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법관 증언이라고 하는 이슈는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이걸 다 이제 말하자면 그 공수교대가 되는 문제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증언을 좀 넘어서는 사법개혁 실질적인 뭐 이런 거를 좀 더 안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재판소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하급식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엊그저께 이제 국감에서도 어떤 검사가 눈물을 흘렸지만 쿠팡 관련 사안들 뭐 이런 것들을 1심에서 노동 문제만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1심 재판부를 만들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를 전문화하고 영역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급심이 딱 끝났는데 양쪽 다 야 이거는 상고해봐야 의미가 없다. 1심에서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그 절차적 사법적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핵심은 법원 인사제도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 인사제도를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건드리면 어떤 방식 아까 제가 제도는 절대선 절대악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응이 다 발생합니다. 대법관이 25명 6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 대법원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재판 지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몇 명이냐 20몇 명이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은 하고 싶은 법원 개혁은 그거 아닙니까? 야, 저 지기현이라는 저런 판사가 있는데 저거 법원에서 감찰하고 해봐야 너 거기 안 가신 거네. 계산을 안 하신 거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지기현 여전히 재판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그 무소불위라고 하는 검찰도 인사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사는 행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거를 받는 거고 당연히 행정부 산하니까. 근데 법원은 대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이 인사를 다 한다. 전국 판사들의 인사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때는 조희대 코트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김명수 코트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이 법원 인사제도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법관들의 저항이 제일 심한 것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포함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더 길게 그 여당 쪽에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월 사이에 아마 이 가령 사법개혁 로드맵을 더 공론화하거나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면 원내대표의 말과 당대표의 말이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서 당론 추진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번 달에 있을 뭐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만한 에이펙 회담이라든지 등등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사법개혁안은 오늘 발표됐지만 이걸 굉장히 장기간 끌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근데 항상 정치적 프레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거를 지금 보수 정치, 예.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네. 지금 사법개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먹히는 거와는 상관없이. 네.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 그러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뭘 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다소 희미해진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희미해졌느냐. 요것의 한 축은 만약에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한 축은 분명히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게 한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는 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핵심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많이 먹힐 겁니다. 근데 한쪽에 또 뭐가 있냐면 그것과 별개로 이게 일반 이 서민들, 일반 시민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냐. 요거는 사실 지금 이 사법개혁 논의에서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면 이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뭐 이게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재판받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이 어떤 공유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담론을 잘 설계해야 되는 게 대법관을 늘리면 그러면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늘리냐? 그 하급심 판사가 가서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하급심에서 비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3년에 걸쳐서 증언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더 더디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계산 잘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쟁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쟁점을 왜 얘기하는 거냐? 결국 이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논의가 있어야 국민들이 이게 저 보수 정치가 주장하는 대로 무슨 뭐 이재명의 독재,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재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겪는 일에 있어서의 사법개혁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법관평가제도 이런 게 사실 뭐랑 연관되는 거냐면 재판받으러 갔는데 판사들이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이상한 판사들 많거든요. 그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주도에 희한한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죠. 제주도에 소수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에 항소심은 무조건 그 판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판결할 건데 지금부터 시끄럽게 하면 방청석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 다 구속시킨다. 이제부터 단 한마디라도 하면 다 구속이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막 자기 무소불위로 하는데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부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법개혁을 한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선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잘 됐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해서 요거를 갖고 가야 된다 이슈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짧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는 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가 보죠. 그렇군요. 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시즌이 반복되니까 이거 시즌 3 아닙니까? 근데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갈등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요건에 대해서는 내일 좀 봐야 알겠어요.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알겠고 네. 지금까지 과거의 건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죠. 원내에서 실제로 법을 만들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협상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지지층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당의 전략으로 구현할 것이냐를 주로 생각하는 당대표와 요 입장 차이였던 거고 근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로 어떤 거에 가깝냐면 실제로 법을 만들고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 입장과 고민이 맞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층의 요구를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만들 거냐 이 고민보다는 실제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하고 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선이 닿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대결 구도가 대결 구도라기보다도 요 차이가 좀 더 부각된 것처럼 보였던 건데 요거 외에도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경쟁하고 부딪힐 만한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 구도에 넣어서 판단할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개혁안 얘기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두 분의 짧은 평가만 들어볼게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언론개혁안도 사법개혁안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입니다. 이 언론개혁안이라고 지금 저희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 개념 도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허위 조작 정보라고 볼 것이냐.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를 그럼 뭐라고 규정을 하고 어느 선까지를 볼 것이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조작 정보를 유통할 시에는 손배를 하겠다.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하게끔 만들겠는데 증명하기 곤란하면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한다. 세 번째 악의적 유포자, 언론, 유튜버 포함입니다. 이거 이제 미디어 전체로 본 거예요.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및 10억 과징금 부과하겠다. 말만 들으면 되게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최초 발화자도 동일 책임, 허위 조작 정보 재유통 시 동일 처벌. 처음 시작한 사람, 유포한 사람 동일하게 처벌한다.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 DSA 도입을 한다. 이거 이제 뭐 유럽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니까 요것도 이제 넣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을 도입한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좀 약간 모호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한 8년 전에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획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때도 주구장창 썼던 얘기인데 근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디어가 존재하는 한 있는 거예요. 근데 근절이 불가능하다고요? 너무 회의적이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뭐 그거를 이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국회에서도 이번에 허위 조작 정보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아예 반정보라고 부르는데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게 그러면 그걸 없앨 수 있냐? 제도나 법위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류가 있었던 일에 늘 있어 왔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거를 공론장에서 그럴듯하게 유통하지 못하도록 자꾸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전시하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책임을 묻는 거지. 이거 자체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지금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두고 허구한 날 싸울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손해배상의 정도도 약하고, 징벌적 배상 같은 에 대한 정도도 현행 형법 체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린다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말하자면 효과를 이게 발휘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다듬어야 될 개념들이 많다. 저도 이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촬영하다가 막 1시간 녹화인데 막 1시간 반, 2시간씩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도 또 언론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히 미디어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포함해서. 관심이 많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없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언론 개혁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고 뭐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워야 될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이런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집권 세력이 계속 강조했던 예. 일반적인 뭐 언론의 오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언론의 활동, 언론의 작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손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작정하고 만드는 가짜 뉴스, 예. 작정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갖고 돈 버는 놈들, 예? 이런 놈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과실을 이제 뺐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겨냥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놈들을 혼내준다 의미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더 거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가져가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과거엔 돈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짓을 해도 정치에서 주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가짜 정보, 가짜 뭐 여기 허위 조작 정보, 예. 가짜 뉴스가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정치 전체를 흔들지 않았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민주주의의 세계가 됐어요. 사실 핵심 문제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한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예. 네, 조금이라도 뭐 나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한 또 이런 친절한 박영식의 정치야 시장 이렇게 또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것이죠. 왜 끝이 그렇게 갑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감사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짚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언론학계 용어로 규제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다음 규제할 수 있죠. 네이버 다음은 야 갖고 와 이러면 갖고 옵니다. 근데 들어와라. 네, 들어와라. 야 혼 좀 나자. 이러면 들어와요. 자 구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맨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야 우리만 봉이지, 우리만 그냥 때려 잡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 말하자면 이 입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는 뭡니까? 글로벌 플랫폼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예.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개별 몇 개의 사건들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원적인 대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거를 예. 차단 조치한다든지 뭐 등등등이 아니면 뭐 아예 계정을 폐쇄한다든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포털과 글로벌 포털과의 그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적용하기가 까다롭다. 예. 저도 이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아무튼 뭐 관련 공부 모임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나름 연구를 하는데 이 진짜 말은 좋은데요. 이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느냐? 그 실행하고 처벌했을 때 그에 응당 뒤따르는 뭐 실효성, 효과가 있느냐는 정말 좀 요원한 문제이긴 합니다. 대형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만 어려운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 하시니까 대형 플랫폼의 자율 규제 이런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구글 어떻게 자율 규제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트럼프와 연대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예. 요 정도만 하시죠.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안이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걸 좀 더 보면서 촘촘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아유 정말 국민의힘 얘기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깝깝해가지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저는 오늘 오전에 법사위장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진짜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소란스러울까봐 가는 거래요. 이해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짚어봅시다. 이해 충돌이 이거 아닌가요? 저의 머릿속에서 이해 충돌에 대한 이해가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이해 충돌인지가 대한 이해들이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본인의 배우자가 춘천지원의 법원장이고 네. 그리고 지금 피감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심지어는 오늘 피감기관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잖아요. 예. 애초에 법사위 간사를 하지 마라 그렇죠. 라는 거였지만 예. 백보양보를 그래서 했죠 제가. 예. 백보양보해서 최소한 오늘은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이 태도가 맞지.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애초에 이해 충돌이 아니다. 내가 뭐 지금 우리 남편 김재호 씨하고 예. 여기서 질문을 주고받아가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아닌데 예.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질문하는 그 대목에서는 나가 있을게요. 그리고 내 차례에서는 저 사람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뭡니까 그게?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 건데 이에 따르자면은 이해충돌은 없다 하거든요.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라는 게 본인은 이득이 아닐 수 있지만 아니 법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가 와서 만드는데 어떻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고, 그러니까 당장 얼굴 마주보고 이러고 있으면 또 하니까 내가 잠깐 본인이 만약에 이해충돌이 아니면 여태까지 법사위에서 그 난장을 다 감수하고 했는데 왜 오늘은 왜 피합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거기서 빠득빠득 우겼어야죠. 근데 그렇죠. 그거 아니고 같다라는 건 본인이 보기에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니까 인지했으니까 오늘 일단은 그 그림을 안 만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국감장에 앉아 있는 그림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이해충돌. 그 예전에도 있었어요. 법사위에서 자기가 재판받고 있거나 했을 때 그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돌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거는 뭐 그런 재판도 물론 걸려 있죠. 빠루에 대한 그 페트병 재판도 걸려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뭐 법원 관련된 예산 심의하거나 아니면 법원 관련된 무슨 뭐 업무 평가하거나 법원 관련된 뭐 할 때마다 다 빠질 겁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오늘 김재호 판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잠시 자리를 떴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시각에는 보충질의 이런 거 하거나 할 때는 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들어오긴 했을 겁니다. 근데 김재호 판사 남편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집에서 좀 두 분이서 대화를 좀 하시지, 그죠? 이혼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두 분이서 대화를 좀 하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 공직이해충돌법에는 가족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이 뉴스가 있기 전에 서영교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법관 2명이 이 35일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 중에 13일을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 공개가 되고 나서 아무튼 이 사법부의 그 파기환송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또 있다라는 지적이 뒤따랐는데 그게 좀 오늘 주로 메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얘기하듯이 이 재판을 상당히 편의적으로 했다. 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편의적으로 했느냐의 문제는 편의적으로, 네. 뭐 그거는 예를 들면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설이 맞아서 그런 거냐, 또는 뭐 어떤 뭐 다른 음모가 있는 거냐 등등 이거는 뭐 아직 모르죠. 그거는 빈칸으로 남겨놓더라도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시나리오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부터 아주 별 볼일 없는 시나리오까지 여러 개 있을 텐데 극단적인 시나리오부터 말하면 그 다음에 논의할 게 이제 없잖아요. 그냥 뭐 결탁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밀어두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판단해서 대법관들이 정말 돌려보면서 야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대선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재명 이 당시에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인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이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갈 사람이다. 그러면 유무죄의 여부를 빨리 판단해줘야 된다, 우리가. 근데 가능성 둘 중에 하나 아니냐. 1심 판결문이 맞는 거든지 2심 판결문이 맞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거를 지금 그냥 입장을 얘기를 해라. 1심 판결이 맞냐 2심 판결이 맞냐.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손 들어라. 1심 판결 맞는 사람 10명 2심 판결이 맞다는 사람 2명
10대 끝 이런 식으로 재판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면 그러면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재판이라는 거를 불성실하게 조속적으로 해놓고 그 뒤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핑계처럼 덧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로 갖고 갈 필요도 없이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로서 이 얘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MBC에서 오전 11시쯤에 기사가 나왔고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그 시간 어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뭐 이게는 뭐 이제 맨 처음에는 뭐 방법론에서 뭐 여당 쪽에서 직위원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조희대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국정조사 얘기도 뭐 이렇게 덜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원래는 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까지 탄핵하거나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조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점점 이제 여당이 좀 액션 플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법원이 어쨌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어떤 하나는 거짓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 나와서 그거 우리 그 전자로 봐갖고 그 빨리 볼 수 있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로그 기록 제출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리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재판하는 건 재판 개입이지. 그러고 나서 또 말을 바꿨어요. 우리 그 사실은 28일부터 봤어요. 근데 또 문제 제기했어요. 야, 28일부터 니네 어떻게 봐? 이거 전원합의체 갈 줄 어떻게 알고? 니네 그거 보는 거 위법이지. 우리 근데 어쨌든 이거 열심히 봤어요. 네네. 근데 31일부터 본 건가? 28일인가? 이러다가 결국 28일 날부터 본 걸로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야, 근데 니네 28일부터 봤다고 쳐? 근데 대법관 전원이 여기서 해외여행 갔다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봤냐? 근데 니네 그거 봤을 때 무조건 문서로 봐야 돼야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네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아니죠? 출장 갈 때. 출장. 그거 7만 페이지 가져갔어?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인데 저는 이 소모적인 거에서의 핵심은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는 비슷한 얘기인데 대법원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관의 프로토콜에 의문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사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재판하는 과정의 프로토콜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그래야 그 법관들이 그렇게 국회 나와서 주장하는 사법의 독립,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의 독립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은 이렇게 복덕봉 아저씨들 짬짬이 하는 것처럼 재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국회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법부가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인데 딱 한 번, 뭐 딱 한 번이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견제와 감시를 받는 유일한 자리가 국정감사인데 이 국정감사의 답변에서 국회 답변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고 이거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국정감사는 대법원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된 의혹 제기가 주로 야당 쪽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 신박한 뉴스를 좀 보긴 했습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감 첫날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면서 과거에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도 그랬고 자치단체장 시절에도 그랬고 이재명 의혹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라면서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걸 또 받아가지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거 그냥 짧게 그냥 평 듣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김현지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국감 첫날 휴대폰 교체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더불어서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기사를 썼다, 뭐 기사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김한 기자 같으면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 근데 여러 번 바꾼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뭐 이런 때의 주요 시기와 겹친다. 국감하고도 겹친다. 참 신기하네. 이걸 기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썼네요. 그 앞에 줄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줄기가 뭐냐?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하여튼 이 모든 사건들의 어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이 일단 있고 예.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뭐 이러한 정황이 있는데 그 정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 어떤 정황이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이 메인 이벤트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예. 이 구조로 가야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앞에 건 없고 예. 메인이 뭔지는 없고 지금 뭔 지금 디저트나 몇 개 깔아놓고 이게 야 전체 코스 요리를 상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이게 뭐가 됩니까? 박정원 의원 아까 보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 기간에 누가 사망했고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뭐 죽였다는 겁니까? 김현지 실장이 살인마라는 겁니까? 그럼 뭐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아이폰 14를 쓰다가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14를 2년간 쓰다가 아이폰 17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너무 받고 싶은데 나 아이폰 17 잘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요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로 이거 한 번 더 가야 돼요. 네네네. 18까지 가야 돼요. 알았어요. 영포티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왜 아이폰 17을 쓰냐? 네. 근데 아이폰 14를 2년 쓰다가 아이폰 17로 바꿨다라는 거는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아이폰이 두 분 다 아이폰 쓰시지만 휴대폰 그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핸드폰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폰은 괜찮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바꾸느냐 아이폰은 괜찮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느냐 이 이제 기로에 늘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경제 그 단독 보도를 보니까 계속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시더만요. 그 기종을 계속 높여서. 맞아요. 네. 앱 등 아닙니다. 앱 등이라고 뭐 부르는. 네. 그리고 한국경제 그 기사도 아까 구조 얘기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한 달락 그 기사를 심어놨습니다. 정치권 뭐 일각에서는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평가도 나. 이게 뭐예요? 한겨레에서 그런 기사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발제를 못하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예, 한국경제 그 제목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뭐 길게 갈 주제는 아니고 저도 제발 국정감사는 국정을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더불으면서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의 이런 뭐 저는 무리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리수를 두신 분이 또 있는데 장동혁 대표거든요. 윤석열 면회한 소식 이후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뭐 갑론을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일부의 뭐 소장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누구 망하게 만들 일이 있냐라고 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 갔을까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약속 지키러 갔다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 금요일 날 오전에 갔는데 그거 본인 SNS 토요일 날 오후에 올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갔다 와서도 고민을 했겠죠. 이걸 공개를 해야 되나?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김민수 최고랑 같이 갔기 때문에 어차피 김민수가 올릴까봐 아이씨 공개해야 되겠다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니까 행동 패턴, 당대표의 패턴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오늘 뭐 아까 보니까 10개 그 주요 일간지 중에 8개가 이걸 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설로? 다 때렸죠. 네, 그러면 조선일보도 톤이 굉장히 세요.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이런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지층만 투표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도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회가 뭔 도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냐?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쓸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지금 뭐 했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뻑적지근하게 할 수는 없고 하긴 했는데 한 티를 최대한 들려면서 한 거는 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장동혁이 그 소위 이제 전공법이다. 즉 자신의 지지층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자 윤 어게인들을 또 규합시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신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윤 어게인을 제일 크게 외치는 김계리가 싫다잖아요. 그것도 김계리 입장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적 방법론이 아니면 갈 길이 없다. 나 포함. 여기서 나는 장동혁. 나 포함. 이렇게 보니까 이런 초식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면회를 왜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모든 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중도적으로 가야 될 걸? 전당대회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전당대회 때는 잠시 그렇게 포지션을 옮긴 것이고 앞으로는 착한 장동혁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모드로 쭉 가다가 갑자기 한번 윤석열 면회 간 거면 그래?
뭐 그렇게 된 건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도혁이 왜 저러지? 그렇죠. 그죠? 장도혁이 지방선거 안 치르나? 장외 집회 해가지고 장외 집회에서 막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하고 그 메시지가 왜 저러지? 네. 그 뭐 무슨 뭐 윤호갱이 깃발 나오고 스타트 스틸 나오고 막 그런 집회를 막 하는데 뭐 네. 좋다 그러고 네. 그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더 안 하겠지. 더 안 하겠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모든 조각을 맞춰오면은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노선이에요. 근데 예. 그 와중에 이제 뭐 금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 안 흘렸을까? 말렸겠지 주변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몰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거냐? 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한동훈 게시판 할 겁니다. 한동훈 게시판. 한동훈 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딱 마침 적기에 말씀 주셨는데, 이틀 전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구성이 완료돼서 이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 당계 논란을 본격적으로 당무감사위에서 건드릴 거다. 요런 이제 접근법이었잖아요. 이제 그거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실제 안 하더라도 팔동훈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절차를 조금씩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동혁이. 조금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겨레에서 오늘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그 뭐 경찰이. 그렇죠. 경찰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무혐의.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한동훈이 네. 민주당하고 결탁한 겁니다. 이 중국의 사주를 받은 예. 이재명 독재 정권하고 예. 한동훈이 결탁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무슨 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거 보세요. 배신자 아닙니까 완전히. 말 되는데? 경찰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백업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쇼츠 만들고 오늘 방송 그만하죠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고윤 어게인 세력들이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팔동훈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근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정치적으로 당무감사는 개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한동훈 쪽에서. 근데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이거 법무부 장관 시절이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장례찬 전 최고가 등이 이제 주장했던 건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댓글팀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건 그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서의 팔동훈 논란인데, 근데 그때 의심하기로는, 잠깐 의심한 거는 법무부 장관 때 그 댓글팀이 팔동훈까지 한 거냐,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들의 담론에서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소화가 될 때는 이재명 정권 경찰이 한동훈을 봐주는구만. 이렇게 이런 주장으로 건너갈 개연성이 높은. 그럼 한동훈 쪽에서는 주장할 게 뻔하겠네요. 이봐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 무슨 이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의혹이 그 사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고 제가 마치 댓글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금은 한동훈이 그런 말 안 하죠. 가만히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이재명 정권은 중국적인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다리를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재명을 때려야만 그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또 당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전한 길로 가야죠. 그러면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별개의 기관이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당무감사를 당연히 추진을 하겠네요, 당 쪽에서. 카드를 살려놓고 가겠죠. 카드를 살려놓고 가면서 슬슬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면회 카드랑 비슷한 게 활용되겠죠. 이게 지지율이 20%고 막 이러면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뭐 약속했으니까 갔다 와도 크게 모양새 안 빠지겠지?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한동훈 카드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죠. 근데 그럼 저 이거 추정입니다만은 그거 이제 정당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고 아까 이제 평론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댓글팀을 만약에 운영했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 팀이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 해당되는 그 팔동훈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같은 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뿌리냐의 문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아마 저도 뭐 이런 취재 많이 해봤지만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아마 홍보대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부처가 운영합니다. 그 부처에서 장관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장관에 대한 댓글까지도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조직이었을 거고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왜냐면 그 홍보대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법무부 예산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위법까지 하다고 볼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한 건이죠. 그건 무혐의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이른바 팔동 건은 정치인이 되고 나서 예.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본인이 그걸 했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팀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가족을 동원했는지 가족을 동원했는지 뭐 이런 모르지만 약간 성질이 좀 다른 성격인 거죠. 만약에 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그 외부 팀이 따로 있었다. 따로 있어서 이 무혐의 받은 건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때 동일한 팀이 한동훈의 가족의 개인 정보를 받아서 동일하게 뭐 어떤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도 연결될 수 있는 위법성 여부가 있죠. 위법적 여부가. 상상을 해보면은 추정입니다. 추정. 네, 네.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에 뭐 업무 방해라든지 뭐 등등등 네. 뭐 할 수 있는 위법의 혐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위법의 문제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핵심이죠. 그렇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예. 그 당시에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본인을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저거 정치 대비시켜준 사람이 어쨌든 윤버지인데 네. 배신자다. 네, 윤버지를 갖다가 사실 근데 당원 게시판에서 저렇게 씹고 네. 윤버지의 또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을 그렇게 막 말도 어떻게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배신자다. 네, 그랬다. 이게 이제 윤어게인들이 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 되는 그런 루트기 때문에 제2의 유승민이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 지금 한동훈이 제일 경계하고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아무튼 되기 싫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제2의 유승민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길로 근데 직행 코스가 이 팔동훈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막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당권파 입장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인 거죠. 그래요? 지금 당장 쓰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도 칼자루도 우리가 쥐고 있고 그게 사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이잖아요. 당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그래서 네.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거 보세요. 카드를 사용한다, 버튼 누른다. 이게 다 어쨌든 버튼의 이 뇌관과 심지 이런 게 다 윤어게인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윤어게인이랑 연결돼 있어요. 네. 윤어게인 세력하고 다 연결돼서 그거를 누르면 윤어게인이 폭발한다. 이 전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당입니다. 지금 이 당이 장동혁 지도부의 당이.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면 이 노선을 과연 포기를 하겠느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할 것 같고 못 할 것 같아요. 네, 장동현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자신의 리더십이 조금이라도 좀 균열이 생기거나 흔들릴 것 같으면 바로 이제 이슈 관리를 할 수 있죠. 이슈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라고 보고 오늘자 이제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인가요? 그쪽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가장 1위로 올라가 있는 게 일단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범진보는 김동연 지사가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야권 쪽에는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유승민이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느냐? 제로에 가까울까요? 유승민 의원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은 이미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가 한 챕터 지나갔기 때문에 유승민은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돌려도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하면 유승민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 제로라고 봅니다. 현재 지도부에서. 한동훈 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는 아까 근데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여러 번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 좀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뭐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나온다 이런 거 왜냐면 그 지금이야 경기지에서 뛰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안에. 그 경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고 뭐 그런 건데 저는 뭐 공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현실적인 파급력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은 이제 인지도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층만 해도 예.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예, 고관여층, 그런 용어는 제가 안 쓰고 고관심층, 예, 정치 마니아, 예. 덕후. 거의 뭐 누가 병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수준인 분들이 와서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그럼 이분들이 볼 때는 아니 이미 지방선거 분위기 달아올랐다. 어디에 누가 나올지도 난 다 알고 있다. 예. 신문에도 나더만 한겨레 네. 성한용 기자가 뭐 서울시장에 누가 나온다, 경기도지사 누가 나온다. 한 바닥 써놓고 그걸로 때우더만 한 바닥을. 예, 다 압니다 이분들이. 예. 근데 일반 시민들, 예. 여론조사 전화 받아야 되는 일반 시민들, 몰라요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 있는 수준의 이런 시민들도 몰라요. 제가 그래도 그런 분들 만나면 질문을 막 받아요. 서울시장에 누가 나온대요? 경기도지사 누가 나온대요? 민주당에서 질문 받아요. 예. 그 생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물어봐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에 당연히 현직 지사가 높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야당에 누가 있더라? 옛날에 그 유승민이 물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의미 없는데, 다만 한동훈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가능성 제로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미래 중에 예. 유일하게 한동훈이 나올 수 있는 미래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몇만 분의 1 확률이에요, 이거? 네, 하나 딱 있습니다. 한 수백만 분의 1인 확률인가? 네, 거의 하나. 네. 한동훈 이거 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근데 뭐예요, 그거는 그럼? 한동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범 여건이 예. 서울시장 후보 조국으로 단일화한다. 그럴 판으로 간다. 예. 그러면 한동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원장 상대할 사람은 역시 저밖에 없습니다. 내로남불 끝장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는 좀 대진표가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얘기가.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굳이 갔다 온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 서울시장 단일화. 예. 정말 어려운 확률이네요. 네, 못 나온다는 소리네요. 얼굴이 빨개져서 웃는 분들이 생겼네요. 뭐 이런 댓글도 주시는데요. 예, 아무튼.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보니까. 네네. 모든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예, 지미쿠님, 서울을 말아먹고 싶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저희 추정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미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소중한 친구 이호지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지호의 또 다른 새로운 패션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야시장 가족분들이 만들어주신 아까부터 이 사람들이 난 누군지 궁금했어요. 10만의 기적,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호지호가 단 2주간만 진행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관절기 필수템이죠. 이호지호 트레이닝 후드 집업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 세트. 자, 위에 이 후드가요, 평소에는 3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바지가 27,000원이거든요. 예, 이게 27,000원. 요게 지금 35,000원입니다. 근데 3527. 예, 3527이죠. 자, 근데 이거 세트로 위아래 사시잖아요? 놀랍게도 무려 5만 원입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 무려 5만 원입니다. 12,000원을 깎아준다. 12,000원을 딱 2주간만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딱 2주간만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62,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5만 원 주고 사서 5만 원에 이거 입고 나가서 동네 밥집에서 9,000원짜리 밥 먹고 3,000원짜리 커피도 사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놀랍게도 무료 배송입니다. 5만 원만 여러분들 한 장짜리만 갖고 오시면 요거 무료 배송에 드립니다. 아래 위로. 색상은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 검정색, 또 다른 색상 있나요? 아니 두 가지 색상으로.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놓치면 다시는 이 가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2주간만 진행하는 파격 이벤트. 맙소사 5만 원이라니, 맙소사 무료 배송이라니. 예, 5만 원. 어머 정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마네킹도 심지어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봉입니다. 5만 원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목걸이도 파는 거예요? 아, 목걸이는 장식용입니다. 목걸이 반클리프예요? 네, 목걸이는 장식입니다. 패션이 좀 목걸이는 좀 예, 그리고 목걸이. 또 이런 거 사실 이 지퍼의 질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네? 지퍼의 질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자크. 이게. 자크가 생명입니다. 이거 자크 막 맞물리거나 잘 안 내려가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호지호 사장님은 최고의 소재, 또 최고의 부품들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크도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드럽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자크 뭐라고 하죠, 요즘에? 고급 자크. 네, 그냥 고급 자크라고 할게요. 네. 자, 고급 자크로 여러분들 이호지호가 2주간만 진행하는 파격 이벤트로 5만 원 파격 이벤트 아래 위 둘 다 모시겠습니다. 바지에 포켓도 있네요. 바지, 그런데 이걸 내가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저 뒤에 준비해놨어요. 바지에, 잠깐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색상이 잠깐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야. 네 가지요, 네 가지. 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가지네요. 자, 흰색, 그리고 회색, 검정색, 그리고 카키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색상이 네 가지고요. 바지도 주머니가 달려 있으니까 주머니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머니가 잠깐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주머니네요. 그냥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주머니 정도. 예.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얼마? 5만 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예, 귀중한 분들 모시고 귀중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갈수록 이 배경이 옷가게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봉제공장 같네요. 야. 정치 야시장은 진짜 야시장 같네. 저희 소중한 친구 이호지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소매 매진의 신화, 그리고 또 저희 또 가을이라고 긴 소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절기 필수템 이호지호 트레이닝 후드 집업 세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한정판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월요일 우리 김민하 평론가 또 김한 기자와 함께 했고요. 월요 초토화 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